안녕하십니까. 1613년 10월 28일, 음력으로는 9월 10일, 일본의 그 센다이를 출발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배의 이름은 산후안 바우티스타였고요. 사람들은 다떼 마루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항해와 함께 일본 배로서는 처음으로 태평양을 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80명이 타고 있었고요.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에 머물고 있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출신 선교사들 40명이 타고 있었고, 사무라이 22명도 있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넌 후 당시 누에바 에스파냐, 말하자면 지금의 멕시코를 거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스페인의 왕을, 당시는 펠리페 3세였죠. 그리고 로마로 이동해서 교황을 날려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정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약 8년이 걸린 긴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돈키호테 2권에 나오는 레모스 백작에 바치는 글이라는 헌사 중 한 부분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책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하나가 중국의 황제였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한자로 직접 저에게 편지를 쓰고 서명을 하여 사신편에 보내면서 간청하기를, 황제께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바 스페인어를 읽도록 할 것인데 바로 돈키호테를 갖고 하겠으니 작품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저에게 그 학교의 총장이 되어달라는 부탁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사신에게 혹시 폐하께서 저에게 어떤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셨다는 답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형제여, 하루에 얼마를 가든 왔던 길로 해서 중국으로 돌아가시오. 난 그렇게 긴 여행을 할 만큼 건강하지도 않고 돈도 없어. 황제나 군주에 대해 말한다면 나에겐 나폴리의 레모스 백장님이 계시오. 그렇게 학교의 총장이니 다른 좋은 직책 없이도 나를 먹여 살리고 보호해주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은혜까지도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네 라고 말하며 작별을 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앞에서는 1613년 10월 일본의 센다이를 출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급했고요. 뒤에서는 1615년 10월의 마지막 날에 돈키호테 2권을 출판하기 위해서 세르반테스가 쓴 글을 제시했습니다. 말하자면 작품을 다 써놓고 출판을 지원한 백작에게 감사의 그 헌사를 바친 것이죠. 글쎄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일본의 한 항구에서 출발한 배의 모습을 그려줬고요. 또 하나는 2년 후 스페인의 마드리드 한 방에서 글을 쓰고 있는 세르반테스, 돈키호테의 작가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네, 바로 동양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세르반테스를 만난 것이고요. 그 기록이 이렇게 돈키호테 2권의 한 켠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키호테란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사실 서양 고전이고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듯한 이 작품에 이런 내용이 사용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돈키호테라는 작품에 대한 여러분들이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특히 이 연구를 통해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0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에서 과거의 몇 가지 자료와 단서들을 조합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함께 우리는 상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추측도 해봐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1615년에 출판된 돈키호테 2권의 현사로 다시 가보면 몇 가지의 그 키워드가 발견되는데요. 우선 중국의 황제가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나오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기록했고요.
또 한자로 편지를 써서 황제가 서명까지 하고 사신편에 말하자면 사절단을 보내서 이 내용을 전해줬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황제가 학교를 세우려고 했고 학교의 총장으로 세르반테스를 초청했다는 말도 있고요. 세월 학교에서 스페인을 가르치는데 교재로 돈키호테를 갖고 하겠으니까 책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충분히 도와주고 있는 레모스 백작이 있고 자신도 나이가 들어서 그 멀리까지는 갈 수 없으니 그냥 돌려보냈다는 요지의 내용입니다. 물론 사신과의 만남은 글쓰기 한 달 전쯤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돈키호테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독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은 작품을 번역할 때 보통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은 돈키호테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번역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작품이 길기 때문에 재미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출판하는 요약본들이 대부분이어서 대충 이런 부분은 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다 번역된 책을 모두 읽었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돈키호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스페인의 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자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돈키호테가 소설이라는 점 때문에 허구적인 내용이라고 본 것이고요. 더구나 이 내용에서 언급한 역사적인 사실과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돈키호테가 광기에 빠져 미친 기사라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 편견이 작가 세르반테스에까지 적용되어 생긴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따라서 장편 소설 돈키호테에서 아주 짧은 몇 문장, 그것도 내용도 아니고 그 헌사의 일부에 들어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위 서문 내용 중 중국이라는 단어를 일본이라는 말로 바꾸기만 하면 돈키호테 2권의 이 구절은 바로 세르반테스가 센다이를 출발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허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태평양과 대서양을 넘어 스페인으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센다이에 스키노우라만을 출발했던 배는 500톤이었고 한 달 반 만에 빠르게 만들어졌습니다. 45일이 걸렸다는 뜻이죠. 당시 일본에서는 태평양을 건널 만한 배를 만들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스페인의 출신 세바스찬 비스카이노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배를 건조하게 된 것이죠. 이 배에 탄 숫자는 180명이었고요. 그 중에 사무라이가 22명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다가 일본에 와 있던 선교사 40명이 탔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120명 정도가 될 것인데요. 그 중에는 상인들과 사학가들이 있었다고 그러고 특히 당시 금과 은의 채굴 기술 역시 멕시코가 이 일본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광산 관련해서 그리고 은 무역 관련해서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120명 안에는 선박의 운행에 필요한 기술자들과 인력들은 물론 음식을 한다든가 빨래, 뭐 청소 등 잡다한 일을 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 태평양을 오가던 배들은 멕시코의 그 아카풀코와 필리핀 간의 하해로를 이용했는데요. 일본을 떠난 배는 11월에는 캘리포니아 반도의 북쪽, 지금의 그 샌프란시스코만에 있는 멘도시노에 닿은 후에 남쪽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내려왔고 1614년 초에는 사카툴라라는 곳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출발한 지 3개월 만에 즉 1614년 1월 25일 멕시코의 아카풀코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어서 대서양을 횡단하여 스페인에 가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가로질러야 했는데요. 말하자면 지금의 멕시코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아카풀코에서 2개월 만에, 즉 1614년 3월 24일에 지금의 멕시코 시티에 도착하게 되죠. 여기서 계속 동진하게 되는데요. 뿌에블라와 베라크루스로 이동해서 1614년 6월 10일에는 산후안데 울루아라는 선박을 타게 되고 쿠바 아바나를 지나서 대서양을 횡단하게 됩니다. 당시 누에바 에스파냐, 즉 지금의 멕시코에서는 사절단이 크게 환대를 받았는데요. 이 멕시코시티에 도착해 머물렀던 시기가 마침 세마나 산타 기간, 즉 부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에 2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요. 4월 20일에는 22명, 그리고 4월 23일에는 멕시코시티 주교로부터 직접 6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총 105명이 세례를 멕시코시티에서 받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발 전부터 세례받은 기독교인들을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이 멕시코시티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멕시코를 지나면서 기억할 만한 것은 배에 탔던 사람들이 아카풀코를 비롯해서 멕시코시티 그리고 베라크루스 등 중간 기착지에 머물면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평양을 건너온 이유는 각자가 달랐는데요. 우선 선교사들은 아메리카에 도착하면서 각자의 목적에 따라 움직였을 것이고요. 일부는 사절단을 동행했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아프거나 사망한 일도 발생했으며 많은 인원들이 그 긴 여정을 함께 움직이기에는 비용 등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함께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중간 기착지에 머물다가 나중에 사절단의 본진이 귀환할 때 함께 돌아갈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180명 중에 많은 수가 지금 멕시코 땅에 머물다가 거기에 뿌리를 내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흔적은 가끔 아카풀코 등 몇몇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아카풀코에는 동양인이 많은 편이죠. 만일 선박에서 일했던 조선인들이 있었다면 바로 그들이야말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국 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입니다. 1614년경이 일이니까 지금부터 4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전체 180명 중에서 스페인을 하던 사람들은 20명으로 정해야 됐습니다. 이들은 1614년 9월 30일에 스페인 남부에 있는 항구인 까디스에 도착함으로써 드디어 스페인, 즉 유럽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돈키호테 2권의 앞에 붙어있는 레무스 백작에 바치는 글이라는 헌사의 내용 중 중국 황제와 그가 보낸 사절단 이야기를 소개했고요. 그것을 허구적인 이야기, 즉 꾸민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이전의 의견과는 달리 세르반테스의 언급은 실제로 당시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실과 연결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1613년 10월 일본의 센다이를 출판한 180명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들이 태평양을 건너 지금의 멕시코 서부 아카풀코에 닿았고 대륙을 횡단하면서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주요 도시를 거쳤고 결국 베라크루스에서 배를 탔고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의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 까디스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